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만의 반도체는 세계를 실망시켰다. 2. 한국의 위치는 세계 정상이다. 2022년이 시작하면서부터 대만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만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대만 국민들의 1인당 GDP 또한 사상 최대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대만이 생각하는 자국의 최대 라이벌인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만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거기에 자국 TSMC의 라이벌이자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대만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는 식의 분석을 통해 한국보다 대만이 사회구조적으로 또 과학기술 면에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갈 때쯤 상상과는 달랐던 대만 경제와 TSMC의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거기에다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초미세 공정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만이 꽉 잡고 있던 대형 고객사들을 한국이 전부 뺏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TSMC의 고객사들이 하나둘 삼성과 계약해버리자 대만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양산 수율에 문제가 있는다며 삼성이 도입한 초미세 공정의 기술력은 시기상조라는 견제성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만의 충성 고객이던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의 등을 돌리고 삼성을 선택하며 대만의 한국 견제성 주장은 외로움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게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뒤처지며 큰 위기에 직면한 대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일평균 수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자 가장 기뻐하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초대형 신규 확진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당시 확산이 크지 않았던 대만은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규 확진이 많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정상적인 출퇴근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가능했습니다.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왔음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 없이 체계적인 위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통계에 기록되는 신규 확진이 많아졌기에 대만에선 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이 K방역으로 자화자찬하다가 무너졌다며 진정한 과학방역과 의료체계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한 대만이 진정한 방역 선진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던 당시 대만은 일평균 수십 명의 신규 확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방역을 무기로 2022년에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자신감은 고작 한 달도 못 가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규 확진이 정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3월에 대만의 신규 확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국처럼 일평균 수십만 명의 확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의 신규 확진에 익숙해져 대규모 확산하기에 소홀했던 대만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이 나오자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실한 대만의 의료체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 키트나 필수 상비약도 구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상당수의 학교나 직장은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대응에 완벽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도 급감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만에선 일평균 수만 명의 신규 확진이 나오며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만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만은 올해도 5%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며 2022년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며칠 전 대만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대만의 성장률이 4%를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상치였던 5%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2.9%인 한국과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따르면 대만이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보다 2%포인트 이상 앞선 성장률을 보여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는 대만이 야심차게 목표로 했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을 뛰어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TSMC마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분야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오던 TSMC의 점유율이 사상 최대 폭으로 깎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엔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은 6월 30일 어제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이번 하반기 12월부터 3나노 양산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3월에 3나노 양산을 예고한 TSMC는 이번 12월로 계획을 미뤘는데 삼성과는 근본적인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 어려운 3나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에도 TSMC의 3나노 양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며 내년 3월이나 되어서야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TSMC가 설립 초창기부터 파운드리에 전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고 TSMC가 독점하던 파운드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이제 10년가량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파운드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도중에 TSMC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혹은 수율이 부족하다 등등 대만의 IT 매체를 비롯한 언론들의 무수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으로 그동안 대만 업계가 한국을 견제하던 모든 공격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반도체 업계들도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TSMC의 단골이던 AMD가 삼성전자 3나노 공정 도입 검토를 마치며 첫 번째 고객사로 돌아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MD는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컴퓨터용 CPU를 제작하고자 했지만 TSMC 측에서 수율을 문제 삼으며 양산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어 AMD는 삼성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MD를 대표하는 대만 출신 리 사수는 그동안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와 협력해왔지만 삼성의 3나노 기술력에 결국 넘어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퀄컴과 엔비디아 등 기존 TSMC의 고객사들이 삼성의 3나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대만 TSMC의 점유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마저 내주게 되면 대만의 국가 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중화학 공업에서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반면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가 유일무이한 상황으로 그동안 한국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산업마저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대만 국민들의 소득 또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후로 한국에게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대만은 2022년 올해 드디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기대하며 국민소득 추월을 노리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신규 확진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최초 신기술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며 대만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확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공중분해시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의 진출이 늦었기에 대만 TSMC가 5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이 대략 2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20%의 점유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성과로 삼성이 현재 파운드리에 쏟아붓는 연구개발 비용은 전 세계 1위 규모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처럼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은 연구개발 투자 비용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자금을 쏟아부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 투자나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비축해둔 금액은 자그마치 100조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의 사내 유보금은 삼성의 20% 수준으로 알려졌어. 연구개발 비용으로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TSMC가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TSMC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실이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해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 밀린다는 분석이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상당수는 대만 언론과 IT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삼성의 TSMC 추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의 기술력을 본다면 전혀 TSMC에 밀리는 게 아니라 TSMC 측에서 수율의 문제로 양산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으로 인해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3나노 역시 수율이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의 주력이던 7나노에 비해 성능은 30%가 뛰어나고 전력 소모는 절반가량인데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생산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수준에서 수율은 60%만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에선 초창기 수율은 60%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공정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90% 이상 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정도 수율도 내지 못해 3나노 양산을 지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 사상 최대 방산 수출이 발표된 폴란드에서 8조 원 규모의 본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1차 계약분인 K2 흑표전차 180대 4조 5천억 가량과 K9 자주포 212문 3조 2천억 가량으로 확인됩니다. 나머지 FA50 경공격기와 추가적인 흑표전차는 9월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폴란드와의 사상 최대 방산 수출은 단순한 MOU 양해각서로 알려져 큰 우려가 나왔습니다. 양해각서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취소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합의기에 경제 능력이 부족한 폴란드가 1년치 국방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한국에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었지만 이번 정식 계약을 통해 법적인 효력이 생기며 인도네시아와 같은 먹튀를 방지할 만한 법적인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무기 도입 계약이 예상보다 빠르게 체결되자 한국 무기를 눈독 들이던 국가들이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폴란드로 가게 될 전차 물량만 1,000대가량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K2 흑표 전차는 물론 K9 자주포까지 무제한으로 기다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은 현대 기아 자동차의 경우에도 평균 1년이 넘어올 만큼 공급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방산 무기의 경우는 사인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2년 내지 3년씩 도입 순번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 한국 방산의 고객 국가들이 국방력에 구멍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정식 계약에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마저 K2 흑표를 도입하겠다며 한국의 현대로템 측과 조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로코에선 한국의 K2 흑표가 사막 지형의 거친 환경에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과 안정적인 기동을 보여주는 것에 주목하며 기존의 소련제 T-72 전차를 대체할 목적으로 한국의 혹표를 원한다고 전해왔습니다. 특히 T-72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성능은 너무나 부족해 러시아제 전차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국가들은 자국 전차의 실전성에 크게 실망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로코가 운용 중인 구형 전차를 전부 합하면 800대가량으로 이들 중 절반만 K2 흑표로 교체해도 400대가량이며 즉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빅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한국수력원자력과 3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한 이집트에서도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K9 자주포의 도입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가 얼마 전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에서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 에어쇼를 진행한 만큼 한국산 경공격기 FA50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이집트의 구형 훈련기를 대대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다가왔고 경쟁 기체는 중국의 ABIC-15 훈련기와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이기에 FA50이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집트가 운용 중인 F-16과 FA-50의 조종석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물론 공중 무기체계와 시스템도 겹치는 쌍둥이 기체라는 평가가 있기에 기체의 성능과 가격은 물론 호환성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FA-50이
이집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실제로 이집트 당국도 FA50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FA50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이집트의 구형 기체는 전부 180여 대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가량만 수주에 성공해도 3조 원의 방산 수출은 거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는 물론 FA50까지 탐내는 이집트에서 이제는 방산물자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까지 한국산으로 바꿔버린 상황에 이집트에 54조 원가량을 투자했던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인구수 1억 명인 이집트는 수도 카이로에만 2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 과밀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선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카이로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중국 자본을 투입해 사회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도 NAC에는 대략 400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부터 고속도로 교통망과 상하수도 시스템 등 많은 기반 시설들이 중국 자본을 통해 지어집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중국의 국영기업은 중국건축공정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이집트 행정수도 공사를 두고 중국의 중동 영향력 확대는 물론이고 경제 영토를 늘리기 위한 1대1로 프로젝트라고 소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알려진 것만 54조 원으로 대부분 중국은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노리는 부분은 지하철 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보다 지하로 땅을 파고 구조물을 짓는 것이 훨씬 더 고난도 작업의 비용도 많이 듭니다. 게다가 지하철은 한번 공사해 놓으면 지속해서 관리와 운영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며 인구수 2천만의 거대 도시의 지하철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객들의 사용으로 적자가 발생할 우려도 없는 알짜배기 사업입니다. 중국이 이집트에 1대1로 사업에 진출하던 당시부터 평범한 도로 건설과 같은 공사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지하철 공사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 중국이 고대하던 카이로 지하철 사업을 한국이 100% 전량 수주하게 되면서 중국의 꿈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기존의 한국과 이집트는 워낙 지리적으로 멀기도 하고 문화나 경제적인 공감대가 부족해 별다른 교류가 없었지만 최근 한국산 방산 무기의 수출로 신뢰감을 쌓고 한국의 세계 최고 건설 기술마저 중동에서 입소문을 타자 이집트에선 국가 기반 시설 건설에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이집트 터널청과 카이로 메트로 2호선과 3호선의 전동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현대로템은 2028년까지 카이로 메트로 측에 전동차 320량을 공급하게 되며 계약 금액은 대략 1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집트 철도 사업에 참여해 10년 전부터 카이로 메트로 일 전체에 전동차를 납품하는 독점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량이 넘는 한국산 전동차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2천만 국민들을 수송하며 확실한 신뢰를 쌓았는데요. 여기에 가장 배가 아픈 곳은 바로 중국의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 철도 차량 제조사로 알려진 중거중처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전동차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국영철도와의 합작으로 장기적인 차량 유지와 보수도 함께 진행해 유지보수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단순한 수주 금액으로 보면 1조 원가량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빅딜에 비해 상당히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카이로 메트로 수주건은 현재 새롭게 건설 중인 카이로 행정수도의 지하철 사업의 전초전으로서 미래의 행정수도 지하철 사업을 또다시 현대로템에서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수주로로 인해 2천만 인구를 수송하는 현대로템의 전동차를 내버려 두고 검증되지 않으며 국제적인 신뢰도가 부족한 중국산 전동차를 수주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며 게다가 이미 며칠 전 계약에서 중거중처의 전동차는 탈락했기에 향후 몇 년 뒤에 행정수도 지하철 계약에도 우리 측 현대로템이 무난하게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가 예정된 지하철 사업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이번에도 한국의 수주를 뺏겼다며 당황한 기색인데요. 1대1로 사업을 통해 이집트의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나중에 이집트의 사회기반 시설 소유권과 운영 권한을 가져올 속셈이었는데 이런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중동의 보호국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편은 아니라는 점이 사업 진행의 유일한 우려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재정위기를 겪던 이집트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해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 MOU 체결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